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백상호라고 합니다. 혹시 바다 사막화라는 단어를 뉴스나 이런 데서 접해 보셨습니까? 안 접해 보셨어요? 그럼 저희들이 쓰고 있는 갯녹음이라는 단어도 접해 보신 적이 없겠네요. 그죠? 요런 단어. 자, 그럼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광주는 바다가 없어요. 그죠? 그 육지 내에 이렇게 전라남도 내에 이렇게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바다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무슨 일이 생기고 국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을 드리고 같이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갖고, 두 번째로는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 문제도 선생님이 잠깐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다의 피해 중에 대표적인 피해인 기름이 유출됐을 때 우리 바다가 어떻게 됐고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시간이 되면 빠르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소 중립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탄소 중립이란 정확한 뜻을 제가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이란 과거의 원시 시대나 공룡 시대에는 산소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탄소가 생산될 일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대기 중에 산소가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현대는 어떻습니까? 나무가 베어지고 산소를 생산하는 나무가 없어지고 점점 공업화돼 가고 있다 보니고 기계가 발달하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되겠죠. 됐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이렇게 많이 94억 톤이란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합니다. 거기에 근데 이런 어떤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없애주는 산소의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농지도 파괴되고 해서,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와 생산되는 산소가 0이 되는 걸 탄소 중립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산화탄소가 이와 같이 51억 톤 연간 더 많습니다. 이걸 소비할 수 있는,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육지에서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바다가 흡수하고 해조류가 육상의 나무처럼 산소를 내뿜고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앞으로의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서는 해조류, 바다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 중립이란 단어는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듯이 대기 중에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균형을 이루는 걸 탄소 중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이 탄소를 중립시키자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일이 이와 같은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이렇게 바다 숲이라고, 육지의 숲처럼 해조류를 이용해서 바다 숲을 조성을 하고 바다 목장을 또 조성합니다. 왜 목장을 조성할까요? 물고기가 점점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물고기 집을 지어주는 사업도 하고 있고, 어린 물고기를 방류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 이와 같이 물고기를 잡아서 관리하는 사업, 이 국가에서는 이와 같이 바다에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순서는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막화와 바다숲, 쓰레기 문제, 오염 사례, 이 순서로 빠르게 이야기할게요. 자, 이 사진은 무슨 사진으로 보이세요? 육상일까요? 바다일까요? 바다. 예, 바다입니다. 바다에도 이와 같이 나무처럼 숲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숲이 형성되어 있고 거기에는 이와 같이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가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요. 왜 살고 있느냐? 이 바다숲, 이 모자관이라는 그 생물입니다. 바다 생물인데 이 모자관도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기 때문에 물고기나 어린 물고기들이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다숲입니다. 바다숲이고, 자, 육상에서 간단히 비교해 보려고 해서 선생님이 이걸 찾아서 왔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이라는 홈페이지에 찾아왔는데요. 세계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황폐화된 땅을 없애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막화가 형성되면 결국은 뭐가 될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나무를 심어도 이와 같이 말라 죽는 현상,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을 생각하시면서 바다도 보시면 이와 같습니다. 이게 미역이나 다시마 종류입니다. 여기 붙어 있는 게 뭘까요? 성게. 네, 맞습니다. 성게입니다. 저희는 성게를 좋은 생물로 생각하죠. 저희가 보는 성게는 좋은 생물이 아닙니다. 수온이 높아지면서 성게가 엄청난 산란을 합니다. 그러면 성게가 대군이 이동합니다. 이제 여러분 성게가 천천히 움직이시는 것 같죠? 카메라를 넣어서 보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순식간에
먹이원을 찾아서 갑니다. 그럼 결국은 성게의 먹이원은 이와 같은 해조류거든요. 그래서 순식간에 이와 같이 황폐화를 시킵니다. 이걸 보통 우점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동물이 서로 싸워서 이기느냐. 이때는 지금 현재는 성게가 우점에서 이깁니다. 아까 그 원인은 선생님 말씀드렸죠. 수온이 높아지면서 과거에는 해조류와 성게가 생태계 균형을 이뤘습니다. 해조류가 자라면 성게가 그만큼 있어서 먹고 생산하고 그런 균형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성게가 대규모로 번식하면서 점점 바다에 해조류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저희들이 부르는 바다 숲이라는 숲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무슨 현상이 발생할까요? 바다 숲이 이와 같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불에 탄 것 같죠? 우리가 산림에 산불이 나면 이와 같이 앙상하게 가지만 남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는 이 단어를 이소야케라고 부릅니다. 이소는 갯벌에 야케는 불이 났다. 그래서 이걸 이소야케라고 부르고 우리나라는 갯녹음, 이와 같이 바다의 해조류가 녹아서 없어졌다. 이런 형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이런 해조류의 역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린 생물을 보호하고 있고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있고 청정 바이오 에너지 그리고 오염 물질, 열분식품, 유용 기능성 물질 이런 어떤 바다 숲은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숲에서 해조류가 육상에선 뿌리를 내리지만 바다에는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뿌리를 바위에 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 근을 가지고 꽉 잡고 있는 겁니다. 꽉 잡고 있는데 그 꽉 잡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나라 본드 같은 역할입니다. 수중 본드 아시죠? 이런 어떤 추출물을 가지고 수중 본드, 물에서도 붙을 수 있는 본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 어떤 역할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바다 갯녹음은 바다 사막화는 이와 같이 매년 여의도 면적의 4배 규모 이상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다가 죽어가고 있으면 아까 말했으면 육상에서 말했듯이 바다에도 저희들이 먹을 수 있는 생선이나 수산 자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수산 자원이 없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거기에 바다 환경도 나빠지지만 우리가 먹고 있는 이 모든 고등어, 오징어, 갈치, 참조기, 전갱이 이런 어떤 생선 종류가 너무 무분별하게 잡아내서 어린 고기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 어민이 그물을 쳐서 큰 고기만 모이세요 하면 모입니까? 아니죠. 무작 다 잡아내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 갈치의 92%는 이제 어린 갈치를 잡아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참조기의 94%는 어린 참조기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그 고기가 잡을 수 있는 사이즈가 다 있습니다. 국가별로 정해놓은 게. 그럼 과연 우리 식탁에는 끔찍한 얘기지만 어린이가 올라와 있어요. 그걸 저희들이 많이 홍보도 하고 그렇게 잡으시면 안 되고 드시면 안 됩니다라고 어민들이나 이제 대형 마트에 전열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 물고기를 잡아내지 말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300마리의 물고기가 있으면 국가적으로 100마리만 잡게 합니다. 다 정해놨어요. 갈치는 올해 1톤만 잡으세요. 고등어는 2톤만 잡으세요. 2톤 중에서 A배는 100마리만 잡으세요. 다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관리를 하느냐? 이런 200마리는 남겨놔야만 200마리가 산란을 하고 다시 어린 물고기가 되고 일부는 죽겠지만 다시 얘네가 300마리가 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자원의 지속 가능한 생산입니다. 그런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가 노력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런 어떤 바다 속에 환경이 나쁘지 않은지 어떻게 할까요? 옛날에는 잠수가 들어가서 나빠요 안 나빠요 하는데 잠수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굉장히 호흡기 메고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게 단편적이에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게 바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런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이와 같이 지금 현재 기술은 사진을 찍습니다. 항공의 사진을 다 찍어요, 바다를. 그렇게 되면 이 사진은 약 110가지, 110가지의 컬러를 구분합니다. 그 컬러를 구분하면 반사되는 컬러를 구분하면 이와 같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그래프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물 같은 경우는 이런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컴퓨터에.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이 항공기를 띄워서 촬영하면 컴퓨터에 명령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모래가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면 안반이 이런 파이가 이런 그래프 나타나면 컴퓨터에서 명령을 합니다. 이런 그래프만 다 모아줘 하고 명령을 하면 이와 같이 색깔을 보여줍니다. 그럼 저희가 직접 들어가지 않아도 알겠죠. 그리고 안반은 파란색은 이런 그래프만 전체적으로 다 모아줘 하니까 이런 안반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평면적인 그림에서 자, 그러면 빛이 들어갔다가 반사되는 시간별로 좀 나타내줘 하니까 입체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렇죠? 여기서 반사돼서 돌아오는 빛하고 여기서 반사돼서 돌아오는 빛은 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그런 계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찍어봤더니 이게 제주도 일반적인 제주도의 연안 해역입니다. 그래서 파란 거는 바위고 여기는 모래고 여기는 갯녹음, 아까 말하는 바다 사막화입니다. 빨간 게 굉장히 심각하죠. 우리가 가보지 않아도 이런 바다는 심각하게 있다. 과학적으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봤더니 전국적으로 제주도가 약 정상이 60%밖에 안 되고 남해도 그렇고 특히 동해는 정상이 40%밖에 안 됩니다. 바다가 다 죽어 있던, 다 지금 갯녹음이나 아니면 바다 사막화로 바다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해조류를 묶어서 둔다든지 해조류 종자를 거기다가 놔둔다든지 이와 같이 직접적인 해조류를 심어서 넣는다든지 해조류가 성체 해조류가 거기서 유주자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새끼를 이렇게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사업도 같이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직접 들어가서 바위가 지금 빨갛게 바다 사막화되어 있는 바위가 깨끗이 닦아줍니다. 닦아주면 다시 파랗게 생깁니다. 이런 현상, 이런 어떤 많은 일들을 바다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다 숲을 조성하는 사업을 국가에서는 매년 약 500억 정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예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바다에 투입되는 거. 그래서 저희는 국가에서 이와 같이 해수부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바다를 깨끗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도 같이 보시면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바다에다가 줄을 걸어서 해조류가 자랄 수 있게 그리고 이 어미로부터 새끼가 나와서 주변의 바위에 붙을 수 있게 이렇게 조성을 합니다. 그 인위적으로 조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조성도 합니다. 이 조성하는 사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모자반이라는 겁니다. 모자반은 어떤 나무냐 그러면 모자반 잎에 산소를 품고 있습니다. 공기방울이 있어요. 그러면 공기방울이 나무에 있으면 쓸까요? 안 쓸까요? 딱 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누가 산란하느냐? 얘네는 도루묵이라는 물고기입니다. 육상에서는 나무에 새들이 집을 짓고 거기다 산란하고 새끼를 키우잖아요. 이 도루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자반이라는 나무에다가 알을 붙입니다. 그래야만 본인들이 알을 낳았다고 확실히 인식을 합니다. 이 나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데나 나서 그 알이 바다에 떠밀려오면 썩어서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갯녹음이 심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생겨서 인위적으로 이걸 만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보시면 굉장히 산란하려고 서로 치열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닷속에 들어가서 직접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지지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안반에 부착시켜서.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와 같이 모자반인을 이식시켜줍니다.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듯이 바다는 땅을 파고 나무를 심을 수 없습니다. 대신 로프를 이용해서 로프에 걸려 확실히 잡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이와 같이 로프를 고정시켜줍니다. 고정시켜주면 여기는 로프에 고정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처럼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조성해 놓으면 여기에 물고기가 산란하러 들어옵니다. 이 나무를 찾아보고. 도루묵이라는 물고기는 떼를 지어서 이렇게 생활합니다. 떼를 지어서 생활해서 자기가 산란할 때를 찾아서 산란합니다. 지금도 많이 해놨습니다. 보시면 이 포도송이처럼 보이시죠?
이게 한 마리가 낳은 산란 양입니다. 그리고 이 한 덩어리라고 표현하면 됩니다만, 덩어리 자체가 약 200에서 300개 정도 알이 됩니다. 그러면 한 마리는 200에서 300마리의 자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바다 숲이 없으면 이런 생명체들은 알을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자원이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국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나마도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얘네들이 엄청나게 서로 경쟁을 하면서 산란도 하고 방란도 하고 서로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새끼를 먼저 낳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어떤 현상이 점점 더 바다 숲이 없어지거나 바다 사막화가 이루어지면 이런 현상도 점점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예, 이와 같이 바다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많은 일 중에 바다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사막화라는 건 육지 사막화하고 약간 다르게, 육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말라가고 나무를 심을 수 없지만 바다에서는 이 갯녹음이라는 생물, 그 유무절 석회조류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산호초 같은 종류의 생물입니다. 이것도 바위에 도포가 돼서 이 생물이 자랄 때는 해조류 씨앗이 앉지 못하도록 자기가 독성을 내뿜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 물론 해조류가 풍성하면 해조류도 얘네들이 유주자나 살포 씨앗이 오면 해조류 자체도 이렇게 흔들면서 방해물질을 내보냅니다. 왜냐, 해조류 본인이 그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는 이게 이제 졌죠. 해조류가 너무 기후 변하고 수온 상승하고 이렇게 성계가 있고 하니까 지금은 점점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사막화도 심각하지만 선생님이 또 가져온 자료는 해양 쓰레기입니다. 우리나라의 해양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부 다 대부분 다 육상에서 버려지고 해양으로 흘러가서 이와 같이 엄청나게 해양 쓰레기가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나 어업을 하는 현장에서나 공장에서나 다양하게 많죠. 왜 안 될까요? 여러분들 해수욕장 가시면 진짜 위험하잖아요. 그죠? 유리병을 발견했을 때 끔찍하고 환경에 오염이 되고 어업이 안 됩니다. 특히 또 해양 생물한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이런 일련의 과정을 다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낸 세금으로 원상으로 또 복구를 합니다. 그게 반복되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애초에 안 버리는 게 낫죠. 자, 해양 쓰레기는 이제 이와 같습니다. 가장 많이 버려지는 나라가 어딜까요? 동아시아 쪽에서. 그렇죠. 왜일까요? 오, 정답입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당연히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버려지는 쓰레기의 종류는 뭘까요? 플라스틱가요? 종류, 양이 아니라. 네, 맞아요. 누가 그러셨어요? 담배꽁초랍니다. 담배꽁초가 1위를 합니다. 부끄럽죠, 어른들이.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수거량도 엄청납니다. 최근 5년 동안. 점점 수거량도 늘어나고 있죠.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해양 쓰레기를 어떻게 수거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해양 쓰레기 분해 시간입니다. 이것도 자료가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2000년도에 만든 자료인데 보십시오. 우리가 순간적으로 버려지는 일회용 컵은 해양에서 버려지면 20년 이상이 지나야만 자연 분해가 된답니다. 여러분들 20년 이상 안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플라스틱은 100년까지 걸린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콜라 캔 같은 경우도 100년. 최고로 문제가 되는 게 이 스티로폼입니다. 여러분 택배 오면 그 스티로폼 대부분이죠. 그게 500년이랍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바다에는 이 스티로폼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왜 많죠? 양식장 아시죠? 미역 양식장, 다시마 양식장. 바다에 여러분 한번 차 타고 가보시면 먼 바다에 빨갛게 전부 되어 있는 거 대부분 옛날에는 스티로폼이었습니다.
그 스티로폼의 문제는 뭐냐? 서로 마찰이 일어나면 미세 플라스틱이 된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플라스틱. 점점 크기가 공이 직경 한 30cm에서 20cm로 줄어들고 10cm로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파도에 맞아서 깎이거나 서로의 마찰에 의해서 깎이거나 그렇게 하다 보면 미세 플라스틱이 되는데 미세 플라스틱은 누가 먹느냐? 생선이 먹습니다. 생선이 소화를 시키는 것도 있지만 살로 갈 때도 있습니다. 미세 현미경으로 보면 살에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저희는 생선회를 먹으면 다시 미세 플라스틱은 누가 먹어요? 인간이 먹습니다. 인간 살에 박히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물에게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바다 생물은 혹시나 플라스틱이나 비닐이 먹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두 번째는 그물이 나오고 해양 오염을 일으키는 문제,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바다에 대해서 많은 강연을 다니고 있지만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많은 강의를 다니고 심각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바다 거북이는 그물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죠. 어부가 그물을 놔서 올렸는데 절반이 넘게 이런 쓰레기가 건져집니다. 그리고 물고기도 버려진 그물에 이렇게 죽어가고 있고 이 거북이가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예, 쓰레기를 먹어서 죽었어요. 그런데 왜 죽었을까요? 원인이 뭘까요? 소화가 안 돼서. 네, 맞아요. 바다 거북이는 해파리가 주 먹이원입니다. 그럼 투명 비닐봉지가 떠나면 뭘 먹어요? 그걸 먹어요. 그렇죠. 해파리인자를 먹습니다. 그런데 이 비닐봉지는 소화가 되거나 하려면 50년이 걸립니다. 50년 동안 위에 가득 차 있어요. 바다 거북이는 자기가 배부른 줄 알아요. 영양소는 안 나와요. 그래서 다 영양실조로 죽습니다. 굶어서. 굶은 게 아니라 영양이 없어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갈매기나 이런 건 담배꽁초를 먹고 있죠. 위를 봤더니 이와 같이 끔찍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닐봉지를 먹으면서 씹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터넷에서 제가 뽑아온 자료인데 알바트로스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새입니다. 4m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새가 먹이를 새끼한테 가져왔는데 이게 생물로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플라스틱 조각입니다. 다. 그리고 죽어있는 새끼들의 위를 봤더니 이게 뭘까요? 라이터입니다. 끔찍하죠. 뭐 하여튼 저희가 환경을 이렇게 파괴한다는 게 좀 끔찍하긴 합니다만 이런 어떤 충격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럼 해양 쓰레기는 살아있는 생물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렇죠. 해류라는 걸 타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여행을 합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이와 같이 해류로 가다가 바람이 불면 육상에 안착을 하죠. 육상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이와 같이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떠돌아다닙니다. 떠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와류라고 표현하는데 저희들은 여러분들 그 세수대에서 물 확 돌리면 돌잖아요. 소용돌이. 이 세계적인 바다도 이와 같은 소용돌이가 있습니다. 소용돌이 난류와 한류가 만나서 서로 교차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소용돌이에서는 쓰레기가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모입니다. 저희가 인간이 버린 쓰레기를 하나 줍는 것보다 과학적으로 쓰레기가 와류가 형성된 데를 찾아가면 엄청나게 많겠죠. 그래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그걸 한꺼번에 건집니다. 그런 활동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기서 쓰레기를 버렸을 때 한국까지 오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약 이틀에서 3일 정도면 온답니다. 이제 해류를 따라서 오겠죠. 그러면 금방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지도는 무슨 지도처럼 보일까요? 이게? 우리가 텔레비전에 태풍이나 기상예보를 보면 예보를 할 수 있잖아요. 예보는 어떻게 하느냐? 기압, 바람, 풍향, 풍속 이거 가지고 예보를 하잖아요. 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해양 쓰레기도 해류 데이터와 바람 데이터를 이용하면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향을 추적하면 돼요. 우리가 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을 기준으로 과거 1년 전에 여기 어떤 쓰레기는 어디로 갔는지,
오늘을 기준으로 1년 후에 이 쓰레기는 어디로 갔는지 한번 볼까요? 자, 날짜 한번 보십시오. 날짜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여기가 쓰레기가 있었습니다. 모였는데 그럼 자기 집을 찾아갑니다. 아까 해류 데이터하고 바람의 데이터를 이용하니 찾아가요. 우리나라도 찾아가고 북한도 찾아가고 여기는 어디죠? 중국입니다. 중국에 가장 큰 강이 있는 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데 엄청난 쓰레기가 버려지고 이렇게 1년 전에 왔던 자기 집을 다 찾아가는 거죠. 쓰레기가. 그럼 여기서 버려졌고 거기서 버려진 데에 대해서 버리지 말자는 홍보도 하고 이런 어떤 일을 해야 되겠죠. 이것도 해류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자기들도 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다음은 자 여기서 버려진 쓰레기는 우리 해류를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까요? 1년 후에 버려진 쓰레기는 일본의 열도를 타고 동해안으로 움직입니다. 동해안으로 움직이는데 동해안 여기는 막혀 있죠. 저희 동해안은 막혀 있습니다. 딱 그 뚫려 있는 데가 여기 일본의 그 홋카이도라는 섬하고 일본 본토가 있습니다. 요 사이에 뚫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흘러나가서 태평양으로 나갑니다. 선생님이 일본 살 때는 여기 살았습니다. 여기 오사카 동경 근처에 여기 살았는데 여기가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모여요. 그래서 북한 쓰레기도 오고 북한의 어떤 것도 오고 중국 것도 오고 우리나라 것도 많이 오고 심지어는 뭐 배도 떠내려오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쓰레기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태평양에 발견된 쓰레기가 이렇습니다. 아까 와류가 형성된다고 그랬죠. 일본이 큰 지진이 한번 발생을 했죠. 십몇 년 전에. 거기서 떠내려온 쓰레기가 다 여기에 모였습니다. 집도 모였고 승용차도 안 가라는 거 모였고 엄청난 쓰레기가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가서 건지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해저에는 엄청난 이런 알 수 없는 물고기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심 6,278m에서 무인 잠수정에 가서 사진 한 장을 찍어 왔어요. 그랬더니 이런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뭐처럼 보이십니까? 쓰레기 종류가 뭘까요? 비닐봉투? 시간 관계상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네킹 머리입니다. 여기 눈 있고 코 있고 입 있고 목 잘려서 6,000m에도 이런 마네킹 머리가 버려져 있다는 거.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눈썹도 보이죠? 선명하게. 눈하고 이렇게 머리하고. 그래서 인간이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도 이런 어떤 쓰레기가 현재 잔존하고 있다는 거. 찍은 사람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 제가 간단하게 빠르게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은 해양 유류오염입니다. 유류오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면, 혹시 이거 어르신들 저하고 비슷하게 기억나세요? 2007년 허베이 스프리터 이 유조선이 서해안 태안반도에 기름을 48시간 동안 유출을 시켰습니다. 유출을 시켰는데 이 유출 자체가 어떤 현상이었냐면 이 배는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 200m 정도 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길이가 엄청나게 크고 기름을 가득 싣고 이동 중이었어요. 근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습니다. 근데 큰 배는 여러분들이 이동할 때 보면 작은 배는 쉽게 움직이잖아요. 큰 배는 쭉 가면 빨리 움직이지 못합니다. 더구나 이렇게 기름을 가득 실은 배는 자기 목적지를 정하면 진짜 천천히 움직여서 갑니다. 그런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는데 지나가던 기중기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그 기중기는 뭐냐? 삼성중공업 해상 크레인입니다. 이 해상 크레인이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 해상 크레인은 동력이 없습니다. 그냥 그 크레인 상의 큰 널판지라고 생각하시면 널판지 위에 크레인이 있고 옆에 보조선들이 그걸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다 보니까 이동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큰 닻을 이제 널판지라고 생각하시면 크레인이
널판지에 닻을 4개를 놨습니다. 4개를 놨는데 이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가 툭 떨어집니다. 그럼 4개의 장력을 받는 널판지가 떨어지면 균형이 무너지겠죠. 그래서 한쪽으로 돌다 보니 4개가 다 같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력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바람에 따라 쭉 가는데 우연히 만난 접점이 이 배였습니다. 진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운명이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자, 이렇습니다. 서해 태안이라고 있습니다. 태안 가보셨습니까? 태안 바다도 깨끗하고 서해에 모래 갯벌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태안에 보면 서해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석차라고 표현하는데 조석차라고 아세요?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나가잖아요. 그런데 태안 같은 경우는 들어왔다가 나가는 높이가 9m 높이가 납니다. 나가면은 한 5km, 6km까지 쭉 나갑니다. 그러면 갯벌이 형성되는데 사람이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넓은 갯벌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사고가 났을 때 나갔다가 들어오는 기름이 엄청나겠죠. 그 면적 피해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피해가 많이 컸습니다. 저기는 피해도 많이 컸고 그런 어떤 바다의 환경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고가 났는데 때마침 바람이 또 중국으로 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로 불었어요. 육상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었고 그 바람이 다시 남쪽으로 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난 기름이 목포 밑에까지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서해안 전체가 피해가 있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신두리 해수욕장입니다. 신두리 해수욕장인데 이와 같이 전부 다 기름띠로 다 오염이 됐습니다. 여기가 전부 다 굴량식장입니다. 제일 좋았던 게 뭐였냐면 여기 해수욕장 굴량식장이 전부 불법이었습니다. 과거부터 내려오는 불법. 국가에서는 저걸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했는데 이게 기름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여기 나무를 박아놨는데 여러분 나무를 박으면 어떻게 바다에 가면 나무 말뚝이라고 표현하는데 박으면 1m 드러나지만 바닷속은 3m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응력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다 뽑아서 없앴습니다. 아까 말한 바지선을 갖다 대고 포크레인 갖다 놓고 다 뽑아서 없앴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만에 이걸 다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국가에서. 그랬더니 깨끗한 해수욕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불법 못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장점이었습니다. 좋은 점이었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바람이 불어서 기름이 유출돼서 이와 같이 모래 저희가 하는 백사장 해수욕장까지 밀려 들어왔습니다. 생물이 많이 죽었죠. 대량 폐사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와 같이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 없어서 우리나라 전 국민이 나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합니다. 자원봉사자가 무려 100만이 넘었습니다. 선생님도 가서 피해 조사를 하고 다양한 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태안군하고 같이 이제 영상을 만들면서 같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태안군청에서 만든 거고요.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요 기중기입니다. 요 기중기가 닻을 4개 내리고 정박해 있었는데 이 배가 마침 지나가면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딱 부딪힙니다. 절묘하게 부딪혔고, 아이고. 처음으로 들어갔네요. 처음부터 보시죠. 여기가 구멍이 딱 났습니다. 구멍 난 센치는 3m 정도 구멍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유조선이 어떤 구조가 되어 있냐면 안에 기름을 다 실는 게 아니고 격실이 있습니다. 방이 있어요. 한번 사고 나면 그것만 유출될 수 있게. 거기서 그 방에서 유출된 양이 엄청나게 났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국가에서 하고 있는 방제선이라든지 어민들도 다 나섰죠. 그런데 자연의 힘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과 파에 의해서 그 기름은 육상으로 다 떠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와 같이 굴 양식장에 닦으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굴은 어떻게 호흡합니까? 물을 호흡하면서 물속에 있는 유기물하고 플랑크톤을 먹으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 물을 호흡하는데 기름을 같이 호흡합니다. 그럼 저희가 못 먹잖아요. 처음에 닦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다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그 기름 냄새라는 그 냄새는 진짜 엄청났습니다. 유증기라고 표현하죠. 어른분들도 차에 기름을 넣다가 여름철에 그 휘발유 넣다가 이렇게 열어서 보면 유증기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저기도 전체가 그렇게 됐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나이 딱 키면 불 붙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머리도 아프니까 관광객들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방수포입니다. 방수포인데 처음에는 바다에다가 기름을 흡수하려고 방수포를 엄청나게 깔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피해로 돌아오더라고요. 떠밀려 오니까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다.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도 있었고요. 이게 이제 가재인데, 가재는 이제 그 구멍을 파서 뻘 속에 사는데 구멍 안으로 들어가서 호흡을 못 하니까 나와서 다 죽게 됩니다. 유화제도 엄청나게 뿌렸습니다. 방파제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그래서 전 국민이 나섰죠, 그때 당시. 100만 명의 자원봉사가 나서서 군인, 학생 할 것 없이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로. 닦아내기 시작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어린 학생들도 많이 했지만 한 이틀 하고 나서 굉장한 두통을 호소해요. 이 유증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이상 못하게 하고 쉬게 하고 이런 것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전 국민이 나서서 이 기름이 붙어 있는 흙이라든지 돌을 다 쳐냈습니다. 해외 학자들이
기름 사고가 발생하는 순간 이 피해를 보고 여기가 다시 복원되려면 80년에서 100년이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왜냐? 겉에 보이는 건 닦아낼 수 있지만 스며드는 것, 그 뻘이나 모래 속으로 스며드는 건 절대 어떻게 할 수 없을 거다. 저대로 두면. 그런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걷어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뒤집어서 하고 전부 깨끗이 하고 했었죠. 거의 1년 가까이 이런 복구를 했습니다. 복구를 했고 지금도 해양수산부 내에서는 태안 유류 피해 지원단이라는 단체가 단이 하나 또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국민들 100만 이상이 나오셔서 바닷물을 다 퍼내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복원을 시켰습니다. 진짜 어렵게 했고요. 저희가 이거를 어디까지 했느냐, 그 자갈에 기름이 묻잖아요. 흡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닦아낼 수가 없으니까 큰 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갈을 끓였어요. 끓이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원유를 생산하면, 원유를 사오면 끓여서 휘발유, 경유, 일반 타르 이렇게 분리해냅니다. 똑같은 원리를 했습니다. 끓여서 붙어있는 기름을 뜨면 그 기름을 걷어내고 도른시켜서 이렇게 다시 내려보내고 뭐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고 해외 학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0년에서 100년 걸린다고 하는 게 거의 7년 만에 완전하게 생태계 복원시켰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경이롭다고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도 저희들이 같이 했다는 것. 그리고 혹시 바다 식목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다시 들어보셨어요? 육지에 식목일이 있듯이 바다에도 국가기념일입니다. 바다 식목일이 있습니다. 5월 10일입니다. 매년. 쉬는 날은 아닙니다. 안타깝게. 그래서 바다에도 이와 같이 나무를 심자. 그래서 2013년분 5월 10일 날 제정을 했고 지금 현재 11년째 행사도 하고 있고 바다에다 나무를 심고 해조를 심고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사막화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 바다 유리오염까지 우리가 바다를 얼마나 황폐화시키고 있는지 우리 세대가 미래에 어떻게 물려줘야 되는지 반성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부끄럽지만 반성을 해봅니다. 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초등학교 3학년 박한울입니다. 네. 태안처럼 바다 쓰레기도 나라마다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청소를 하면 깨끗해질 수는 없나요? 예, 맞습니다. 그 이제 바다 정화 활동이라고 많이 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그 바다 정화 활동이라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소그룹이라는 거죠. 시민단체 모임이라든지 모이면 30명, 40명 모여서 해안가 한 바퀴 쭉 돌면서 쓰레기를 주워내는 겁니다.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네, 그런 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적으로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듯이 노동력이 너무 힘들게 들어요. 그래서 육상이 오기 전에 바다에 모였을 때 한꺼번에 걷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학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활동을 전국적으로 시민단체나 학생이나 학교, 연합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버리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버려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홍수, 비 이렇게 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쓰레기통에 모아놨는데 홍수가 와서 다 쓸려가 버리면 다시 바다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재활용이나 뭐 분리수거 이렇게 철저하게 하고 바로바로 건져가는 이유가 그 중에 그런 것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봉사활동도 있어요. 쓰레기 줍는 봉사활동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저기 마스크 하십니다. 정신중 1학년 문병준입니다. 그 기름이 유출됐을 때 기름을 많은 양을 떴었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양의 기름을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 기름 자체는 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집에서나 아니면 그 저희가 흔히 말하는 통닭집에서 튀긴 기름, 폐기름 있잖아요. 그런 건 전문 업체가 다 수거해 가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따로 정확한 수거 처리 절차는 그분들이 처리를 하시는데 함부로 버리지는 거나 묻지는 않습니다. 그걸 처리 방법은 전문 처리 업체가 가져가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세부 과정은 제가 내년에 오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 또 예. 남초 5학년 문형주입니다. 쓰레기 버릴 곳이 없어서 바다에다 쓰레기를 버려서 쓰레기섬이 생기는데 쓰레기섬에서 쓰레기를 건지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합니다. 똑같습니다. 육상에서 버려진 쓰레기처럼 이게 분리를 다 하죠. 플라스틱 뭐 일반적으로 다 해서 그 전문 업체에서 맡기고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재활용할 수 있으면 재활용하고 지금 여러분들 혹시 물티슈 쓰시죠? 물티슈 재질이 뭔지 아세요? 플라스틱입니다. 그 플라스틱을 미세하게 뽑아서 실처럼 만든 겁니다. 재활용해서. 천이 아니에요. 결코 몸에 좋은 건 아닙니다. 그것도. 그래서 버릴 땐 잘 버리셔야 되고 그 물티슈 자체가 대표적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런 그 재질이고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삼성, 현대 모든 기업들이 옷을 만드는데 대부분 요즘 플라스틱을 사용합니다. 신축성 있고 끊어질 것 같죠? 안 끊어집니다. 그 섬유질로 만들어서 굉장히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활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재활용하려고. 네. 네. 송정서초등학교 3학년 김진혁인데 만약에 성게를 싸게 팔면 바다 사막화를 막을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네요. 자, 저희가 그렇습니다. 성게 다 드셔보셨어요? 아니, 어르신들은 다 드셔보셨잖아요. 알이 고소하죠? 맛있죠? 바다 향이 근데 성게는 사실상 그 알 아닙니다. 다 아시죠? 생식소입니다. 완전히 빨간색은 빨간색하고 좀 분홍빛 나는 두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다른 생식소고요. 생식소인데, 자, 성게는 제주도에서는 판매를 합니다. 이제 그 제주도에 그 잠수하시는 그 분들, 해녀분들이 판매를 해요. 거기는 왜 판매를 하느냐? 제주도는 바다가 좋습니다. 성게알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그건 판매를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성게를 이제 키워서 팔 수는 없느냐? 여기 성게는 너무 많다 보니까 먹일 거는 없다니까 이게 알이 안 차요. 그리고 이 성게가 먹이가 없으면 뭐까지 뜯어먹냐 하면 바위를까지 뜯어먹어요. 이렇게 굉장히 섭식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해부에 보면 안에 보면 다 까맣고 빨갛거나 분홍빛 어떤 생식량이 있는 게 알이 있는 게 없습니다. 다 까맣고 바위를 뜯어먹은 아까 성게는 아까 유무절 석회조류 산호도 뜯어먹습니다. 유무절 석회조류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산호 종류입니다. 딱딱한 나무 산호. 걔네도 뜯어먹고 살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자라니까 저쪽에서는 식용으로는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계림초등학교 조범석입니다. 그 돌을 깨끗하게 만들 때 고기야 공기를 가지고 와서 돌에다가 싸서 그 돌을 깨끗하게 만든다고 했는데 고기야 공기 말고 다른 방법으로 돌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현재 이제 돌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제가 그 세차장에 가면 뿌리는 그 에어건이라고 하거든요. 그걸로 이제 이렇게 닦아내긴 하는데 다른 방법은 방법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아까 선생님이 이제 그림에서 잠깐 보여드렸듯이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심어서 조성하는 방법이죠. 심어서 어떻게 하느냐? 좀만 하나만 더 시간상 되면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닦아내는 방법. 이게 닦아내는 방법입니다. 밀고 가서 깨끗이 닦아내서 이렇게 까맣거나 빨갛게 되어 있는데 닦아내니까 그 다음 연도에 파랗게 새싹이 올라오죠. 이런 방법이 있고 이것도 닦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닦아내고 나니 이렇게 파랗게 붙어서 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와 같이 구조물에다가 심어서 넣는 겁니다. 우리가 나무 심듯이 구조물에다가 미리 심어서 육상해서 바다에다 안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성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줄에 묶어서 이와 같이 해조류를 줄에 묶어서 씨앗이 나갈 수 있게 하는 거고, 요게 이제 근데 요게 해조류 씨앗 봉지입니다. 씨앗 봉지를 물에 넣어서 자연적으로 떠내려가서 씨앗이 이렇게 앉아서 자랄 수 있게, 이런 조성 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네, 네. 광주 서강중학교 1학년 박남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다에 사막화가 일어나는 이유를 자세히 알고 싶고, 두 번째 질문은 바다에 사막화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고, 세 번째 질문은 이번 강에서 나오지 않는 바다의 사막화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두 가지 먼저 할게요. 자, 원인은 그렇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듯이, 자, 이런 사막화가 생기는 원인은 확실한 뭐다고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을 캐서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시면 수온이 상승합니다. 수온이 상승한다는 건 물이 따뜻해지고 있다는 거죠. 물이 따뜻해지고 있다는 건 기존에 살고 있던 차가운 물에서 살고 있던 해조류나 생물들이 죽어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점점. 그 원인이 하나 있고, 아까 같이 성게가 너무 많이 먹어서 아예 전멸하는 방법이 있고, 가장 크게는 지금 현재 국가에 우리나라에서는 학자들은 두 가지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온이 상승되면, 1도가 상승되면 얼마나 생물이 민감하게 반응하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제주도도 열대어나 이렇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수온 상승이 40-50년 전부터 해서 1도 조금 못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환경은 이미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온이 상승하는 역할이 엄청나게 크고, 두 번째는 아까 같이 이거 같이 싹 먹어 치우니까. 그래서 이걸 저희는 예산을 들여서 이걸 잡아냅니다. 일부러 들어가서 다 찍어서 잡아냅니다. 왜냐 그러면 환경 수용성이나 수용력을 맞추려고. 거기에 바다에 나무가 5개 있으면 얘도 5마리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평형이 맞아요. 그걸 맞춰주려고 그렇게 잡아내는 일도 하고 있고, 원인은 그렇고, 재발 방지 대책은 사실은 자연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수온이 상승하고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아까 선생님이 말하는 이런 인위적인 방법을 쓰는 겁니다. 인위적인 방법을 써서 그나마 늦춰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제주도에서 발생해서 할 수 없는 게 점점 위로 올라갑니다. 지금 동해안까지 올라가서 이제 굉장히 했다는 건, 동해안은 수온이 점점 더 따뜻해지니 성게가 너무 많아요. 거기는 성게를 잡아내고, 성게를 잡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잡아내서 1년 동안 해보면 복원이 됩니다. 사실 되더라고요. 그게 균형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그 어떤 노력에 대한 노동력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잠수를 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저 선생님도 잠수를 많이 하는데 굉장히 위험하고요. 잠수 바닷속은 우주 공간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주복 입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다 무섭다고 생각해요. 근데 바닷속은 괜찮아라고 해요. 똑같습니다. 산소 없어요. 압력 높아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사고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그런 작업의 위험성은 분명히 있고요.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우리가 자연에 순응하고 살아야 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점점 늦춰서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노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오염시키지 말고, 그 다음에 제일 큰 문제가 간척 사업이죠. 물의 흐름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부딪혀오는 저희들이 받는 충격은 더 큽니다. 사실은 어류도 새끼도 이제 많이 없어지고. 그래서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냥 자연 그대로 한 2-3년만 놔둬보자. 그럼 복원하고 다 할 테니까 우리 인간 활동에서 뭐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오염물을 버린다든지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놔둬보자. 그럼 복원될 거다.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하고 해야 되기, 탄소는 점점 늘어납니다.
탄소는 늘어나고 공기는 점점 나빠지고 대기도 질이 나빠지고 우리가 미래 세대 애들한테 물려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 물려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른들이 좀 더 각성을 하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네, 다음. 네,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강의 해주신 시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